뮤직 매거진 뮤브 72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 콘텐츠 기획자 정영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죠. 네. 네, 코너 이름을 또 이렇게 급하게 네. 저희가 또 정했어요. 바로 뮤브의 서재입니다. 급하게 지은 것 치고는 뭐 그럴싸하죠. 어디서 조금 들어봤던 줄이면 뮤서재. 근데 왜 자꾸 줄이세요? 줄이는 게 MG 아니에요? 집시프레이어 뮤서재. 네네네. 네. 저희 다 줄입니다. 네, 좋습니다. 뮤서재. 뮤서재 오늘 첫 편인데요. 뮤서재는 고정 게스트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주 든든한 코너고, 물론 이제 저희가 책을 읽어야 한다는 어떤 압박감은 있지만, 압박이 좀 심하더라고요, 이게. 아이고. 네, 거의 빗 쫓기듯이 네. 책을 막 쫓기듯이 읽었는데 제가 사실 다 못 읽었어요. 네. 왜냐면은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감기 기운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밖에 못 읽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저의 모자람을 채워주실 분입니다. 교보문고에서 예술 분야 서적 담당하고 계신 송유진 MD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브 청취자 여러분. 저는 교보문고에서 음악책을 비롯한 예술 대중문화 분야 잘 소개하고 또 잘 많이 파는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는 송유진 MD라고 합니다. 근데 혹시 방송을 이전에 해보셨나요? 아니요. 전 처음이에요, 오늘. 아니,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약간 느끼할까봐. 저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약간 버터 바른 듯한? 너무 좋아요. 아니 네.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미팅을 한 2번 정도 했는데 원래 이 코너를 이제 같이 교보문고하고 막 기획할 때 어떻게 할까 막 하다가 그냥 제가 직접 나오시라. 왜냐면 너무 잘하실 것 같고 아니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사실은 저번에 김윤아 평론가님께서 본인이 출연하셨을 때 네. 이즘 게스트가 아닌 첫 게스트다. 이즘 출신이 하는 첫 게스트다 이렇게 네네. 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저는 음악업계 종사자도 아니고요. 하지만 네, 그리고 예술 서적 종사자시면 네. 이제 음악도 예술의 한 분야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모시게 돼서 든든하고 반갑고 음. 우리 방송의 품격이 어우, 올라간 갑자기 것 같아요. 올라갔어요. 원래는 그냥 우리끼리 맨날 그렇죠. 치고받고 싸우는 방송이었는데 아닙니다. 참 오늘은 품격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제가 아니요. 품격을 같이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예술 이런 문화 분야라고 하면 즐기시는 그런 어떤 음악도 있으실 것 같아요 따로. 네. 그래서 저희가 늘 새로운 손님을 모시면 여쭤보는 질문을 또 드리려고 해요. 네네. 당신의 앨범을 뽑아달라. 인생 앨범. 인생 앨범을 3장? 네네. 저희 항상 3장을 네. 뽑았기 때문에 3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이 질문을 열심히 고민했는데요. 네. 그래도 제일 먼저 떠올렸던 앨범은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의 1집 인필드 플라이.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모든 게 들어있는 앨범이에요. 게임, 야구, 버스, 라면. 그래서 일상. 네, 그렇죠. 그래서 그분 필모그래피는 전부 좋아하지만 그래도 제가 가장 위로받는 앨범이어서 1집을 골랐고요. 오. 두 번째는 블러의 베스트 앨범. 제가 사용하는 인터넷 아이디가 전부 블러랑 관련돼 있는 거일 정도로 이런 10대 때 신상 털릴 수 있어요. 이렇게 통일을 하면. 관련되어 있는. 네, 네. 그래서 10대 때 진짜 블러를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앨범을 하나 뽑으려니까 감정이 좀 차올라가지고 중립적으로 베스트 앨범으로 가자. 마땅히 뽑을 만한 앨범이 없었던 거 아닌가요? 그것도 없잖아 있는. 이게 약간 또 그 한 차례 좋아했던 시기가 지나고 다시 네네. 보니까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왜냐면 이렇게 보통 한국인들은 특히 오아시스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블러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약간 의외네요. 블러의 그 힘들었던 시기. 저도 같이 약간 서사까지. 공감하면서 서사까지 또 과몰입해가지고 네. 좋아했던 앨범이어서 오늘 네. 가져왔고요. 또 마지막이 정말 어려웠는데 마지막 앨범은 일본의 락밴드인 키노코 테이코쿠, 우리말로는 버섯제국이라고 하는 락밴드의 3집 앨범이자 사실상 마지막 정규 앨범인 타임레스를 가져왔어요. 이게 저는 처음 들어보는 밴드거든요.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약간 슈게이징 사운드에서 시작을 했고 2010년대부터 활동을 해서 2018년에 마지막 앨범을 낸 뒤로는 지금 잠정 해체 상태인 드림팝
하고 얼터너티브 록 하는 그런 여성 밴드인데요. 네. 여성 프론트맨이 있는 밴드인데 그 최근에 인기 많은 이치지분가쿠 양문학이라는 밴드가 약간 계승을 했다. 이 밴드를 계승을 했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뒤에 저희가 이야기할 책에서도 가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밴드의 이 타임랩스 앨범은 특히 좀 제가 20대를 이 밴드 앨범의 가사에 좀 깊이 공감을 하면서 지나와서 네, 이렇게 새 앨범 어렵게 뽑아봤습니다. 저 어쨌든 처음 뭐, 들어보는 밴드인데 뭐 민재 씨는 아시나요? 모릅니다. 아 저희가 이런 방송이라서 아우,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저처럼 그냥. 예. 궁금하잖아요. 모른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그냥 저까지 들키게 하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쨌든 밴드 음악을 네, 좋아하시는군요. 맞아요. 락 밴드 음악을 좋아하는 것 아,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런 얘기 또 처음 해봐서 오늘 또 조금 더 알게 되는.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책, 오늘 우리 뮤부의 서재 첫 책은 당신의 음악 취향은입니다. 수전 로저스 오기 오가스의 책이고 에포크 출판사 책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공지를 했는데 이 책에도 음반 소개 모임이 나오죠. 그래서 약간 뭐 참여해보지 않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인지 한번 우리 유진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 음악 취향의 이유를 좀 분석해주는 지침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음악이 왜 좋지? 아니면 이건 왜 별로 안 좋았지?에 대해서 7가지 요인을 나눠가지고 좀 과학적으로 풀이한 책인데요. 막 과학적이라고 해서 어렵지는 않고요. 설명도 구체적이고 친절해서 음악 취향이란 무엇일까? 혹은 내 취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좀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저자가 이제 수전 로저스라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 책 날개에 보면 버클리 음악대학 심리음향학 음반 프로듀싱 교수 이런 엄청 약간 거장의 냄새가 나는 이름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게 주장을 하고 그 뒤에 약간 설득력 있게 너무 아예 주장처럼 느껴지진 않게 실험 결과라던가 이런 걸 쉬운 언어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책이. 사실 우리가 교수님 책 잘 좋아하지 않잖아요. 자기 책 이렇게 소개하는 자기 책으로 공부시키는 교수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만약에 이 책 안 했으면은 안 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딱 저자 소개 보면은 네. 음반 프로듀싱 교수고 그리고 무려 프린스의 퍼플레인 사운드 엔지니어예요. 그리고 딱 첫 소개가 이거잖아요. 비틀즈보다 롤링스톤스를 좋아했다. 약간 먹물 냄새 나잖아요. 그럼 저 이 사람 별로 어렵다. 나랑 안 맞는다. 안 읽었을 것 같은데 읽어봤더니 책을 아주 재밌어요. 네, 제가 어. 강력 추천드려가지고. 오. 쉬워서 좋아요. 쉬워서. 그러니까요. 맞아요. 정말 쭉쭉 잘 읽히는데 말로 온 김에 이분 수전 로저스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시죠. 네. 수전 로저스는 1980년대 중반부터 많은 아티스트들의 히트곡을 탄생시킨 또 거의 유일한 여성 프로듀서인데요. 특히 프린스와 퍼플레인을 비롯한 다수의 음반 작업에 함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20년간 음반 프로듀서로 살다가 민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40이 넘는 나이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 음악 공부를 또 하셨고 그래서 지금은 버클리 음대에서 심리 음향학하고 음반 프로듀싱을 가르치고 있는 꽤 도전적인 삶을 또 살아오신 분이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있죠. 여성 프로듀서입니다. 네. 전 네. 이래서 좀 좋았어요. 공감 안 되시나요? 네. 갑자기 또 그렇게 나와가지고 네. 당황스러운 마음인데. 네. 어쨌든 이 수전 로저스가 있고 공저자도 있어요. 오기 오가스. 근데 보통 이 글은 다 수전 로저스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기 오가스는 거의 인용처럼 공저자인 오가스니 그쵸. 이렇게 말했다. 오가스는 이렇게 들었다고 한다. 그런 정도만 이제 등장을 하던데 어쨌든 이분이 프린스 앨범 특히 이제 퍼플레인을 같이 했던 그런 일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에세이 스타일이기도 했고 그래서 재밌었고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약간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이 음악 그럼 얘기해. 어떤 노래 좋아한다. 그럼 왜 좋아하세요? 그럼 사실 얘기하기 어려워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떤 음악에 대해서 왜 좋은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지표랄까?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책이라서 참 재미있었고 그리고 그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나름대로 이분만의 어떤 지표를 가지고 그래서 예시도 상당히 풍성하고 뭐 이 음악적으로도 추천곡들이 막 있고 그래서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는데 이 책 읽으면서 좀 어땠어요? 사실 오늘 원래 빠지려다가 그쵸. 책이 재밌어서 왔잖아요. 어머. 네, 정말이에요. 원래는 제가 이제 건강상의 이슈죠. 그래서 네. 이제 참여를 하는 이제 스케줄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이 추천해주신 책을 보고 너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저희가 방송하는 이유도 저희의 취향을 공유하고 이 청취자분들의 취향을 좀 넓히고자 하는 목적이었잖아요. 너무나 저희 방송에 맞는 책이어서 나 이거는 가서 할 말 많다 싶어가지고 오늘 오게 됐고요. 말씀하신 점이 저는 사실 이 책에서 가장 좋았어요. 쉽다. 그리고 쉽지만 다양한 예시들이 있어서 실제 여기에 인용된 어떤 노래들이나 실험 결과를 보고 진짜 그렇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 노래를 왜 좋아하는지를 이 층위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내 취향을 알아간다는 거죠. 나 이런 코드를 사실 좋아했네. 이 노래는 사실 이 가사 때문에 좋아했네. 라고 스스로를 좀 정의할 수 있는 거.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사실 이 책 타이틀과 내용이 정말 딱 맞는 네. 그런 완벽한 책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두 분 말씀만 들어도 제가 감동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쓰신 것도 아니면 그러게요. 잘 읽었다는 건. 아니 유진님은 이제 우리가 처음 미팅하고 이렇게 하면서 첫 책을 어쨌든 이 책으로 강력 추천했단 말이에요. 네. 이유가 궁금해요. 저도 이 책이 좋았던 지점들이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거랑 음. 거의 비슷한데요. 제가 최근에 좀 들었던 질문 중에 영화하고 책하고 음악 중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엄청 영업을 했어. 근데 그때 난 이거 싫어 하고 되게 단호하게 거절받았을 때 뭐가 제일 마음이 아플까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오 재밌다. 근데 저는 뭐 책팔이니까 책이 제일 네. 거절당하면 슬프죠. 네. 그런 그러네요. 거는 말고 제가 음악을 추천했을 때 거절당하는 경험이 별로 타격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쉽게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왜 그럴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을 때 제가 음악 취향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풍부하지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좋았던 건 내 취향에 대한 언어를 가질 수 있었던 점도 있고, 그런 언어가 풍부한 사람들이 저한테 역으로 또 이거 들어봐. 이거는 이런 측면에서 참 좋은 음악이야 라고 되게 영업으로 가득한 책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 사실 영업 잘 당하는 사람이었네를 또 역으로 알 수 있는 재미가 있는 책이더라고요. 제가 유진님 말에 정확히 공감을 하는 게 이 설득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영업을 할 때. 그래서 이 책이 쉽게 쓰여져 있지만 저는 사실 현직 평론가 분들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평론가라는 게 사실 말이 이제 평론가지 결국 이 음악은 좋다라고 설득을 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 책의 어떤 7가지 층위를 통해서 왜 좋은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그냥 애매모호하게 리듬이 약간 이래서 멜로디가 이래서라기보다는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예시도 풍부해서 저는 이거 음악 글 쓰는 분들도 굉장히 꼭 참고가 될 만한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방송을 하거나 어떤 강연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냥 일반 시민들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처럼 내가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음악은 어떻게 해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영화는 뭔가 얘기할 수 있는 표현, 뭐 수단 이런 게 많잖아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2시간 이렇게 되니까는 그쵸. 좋았던 장면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음악은 그게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확실히 내가 좀 이 음악은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 그리고 내가 이 음악은 이래서 좋으니까 그 비슷한 음악들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작년에 나온 거잖아요. 네. 작년에 나오고 제 주변에도 이 책을 추천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확실히 음악 팬들이 참 좋아할 만한 책이다.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소개를 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첫 책으로 가져오게 됐는데 본격적으로 좀 얘기해 보면은 이 책에서 취향, 그러니까 지금 음악 취향에 대해서 네. 일곱 가지 어떤 층위를 둬요. 진정성, 네. 사실성, 참신성, 그리고 멜로디, 가사, 리듬, 음색. 이게 결국 한 챕터씩 또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책에서는 진정성과 사실성과 참신성 요거를 미학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 그 표현 참 재밌었어요. 머리 위의 음악과 목 아래 위의 목 목 위의 아래. 음악. 머리 위는 없죠. 에어죠 에어. 네네 목 위의 음악과 네. 목 아래 음악. 네.
전 이 결국 그거 같아요. 이성적인 가슴을- 음악이냐, 마음을 울리는 음악이냐.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두 분 어떠세요? 내가 좀 끌리는. 저는 사실 이 챕터를 읽으면서 사실 이 저자에게 반박하고 싶은 지점이 너무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 진정성이라는 게 사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펑크 대 메탈로 약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펑크는 이제 메탈 씬이 너무 상업화되고 너무 기교주의니까 원래 60년대 그 뚱땅거리는 걸로 돌아가자 해서 막 연주하고 막 치고 막 소리 지는 음악이 된 거잖아요. 정확히 본능적으로 막. 그쵸. 네. 그래서 한마디로 뭔가 목 위에 음악은 머리로 계산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레시브한 메탈이 될 수 네. 있겠고 목 아래의 음악은 심장을 울리는 거니까 펑크라고 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사실 펑크예요. 펑크를 좋아하는데 여기 이제 저자에서도 이제 슬쩍 이제 말미를 주긴 했지만 이지적인 음악이라고 목 아래의 음악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바네일런 같은 경우 이 바네일런 형제는 엄청 음악에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기 때문에 전 보컬이 완전 개망나니처럼 구니까 내쫓았거든요. 그 정도로 진심이지만 기타도 너무 잘 쳤기 때문에 이 음악성과 진정성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메탈 밴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발레들이 저는 너무 많이 보이니까 왜 이런 미학적 차원을 자꾸 양극단으로 이분법으로 설명을 하려고 할까? MBTI처럼. 그니까 네. 왜냐면 같이 갈 수 있는 여지들이 네, 너무 그쵸. 많아요. 참신성도 그렇고 사실성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좀 아쉬워서 계속 반박하면서 읽었어요 사실. 어쨌든 지금 이 진정성에 대한 얘기는 목 위냐 아래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성하고 참신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 유진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명확한 개념이구나 하고 또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다만 어쨌든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네. 보면서 읽은 것도 있었는데요. 사실성은 진짜 악기의 고충실도를 실제로 얼만큼 담았는지에 대한 정도를 표현하는 거고요. 리얼 악기. 네. 그래서 사실적 음반을 좋아하면 청취 경험이 연주하는 거나 노래하는 경험에 맞먹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적 음반을 좋아하는 분들은 음악을 들었을 때 내가 연주하는 상상, 내가 노래하는 상상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하고 이에 반대로 좀 추상적인 음반을 좋아하는 분들은 형이상학적 상상, 뭐 나만의 세계, 아예 전혀 연주와는 상관없는 상상을 또 한다고 하는데 우주를 유영하는 네. 나 이런 거죠. 현학적이네요. 그래서 예시들을 좀 다프트펑크라든지 아예 일렉트로니카하고 어쿠스틱 이렇게 정반대로 또 놓고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이게 혼재된 앨범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이런 음악을 록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일렉트로니카도 좋아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부분도 그래요. 진정성에 의해서 이 사실성도 제가 휴먼리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휴먼리그는 완전 전자음악으로 찍은 음악인데 휴먼이라는 노래는 정말 인간다움을 얘기하는 살과 피가 있는 인간다움을 얘기하는 되게 이 형식과 가사가 대치되는 그런 음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수잔 로이스 전화 연결 한번 할까요? 화 단단히 나신 것 같은데. 이분은 박사시니까 제가 네. 어떤 네. 경향성에 어쨌든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는 그쵸. 거죠. 좀 이렇게 러프하게 나눌 수 있다. 네. 그런 정도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참신성은 음악적 모험을 좋아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네.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상업적 성공하고 문화적으로 내가 얼마나 익숙한지를 반대축에 놓고 그래프로 그렸을 때 나한테 익숙한 건 전통적인 음악, 굉장히 오래 구전되어 온 멜로디에 대한 이야기고 참신함 축에 가까운 건 프리재즈와 같은 어떤 예술음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놓여 있는 게 대중음악, 팝송이고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죠. 이게 여기서 제가 되게 신기한 걸 찾았어요. 네. 이 참신성을 얘기하시는데 이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색다른 것을 찾기 위해 태어난 존재래요. 그게 본능인데 재밌는 점은 너무 낯선 것도 또 너무 지루한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한테 약간 익숙한데 그 존 안에서 이제 조금 새로운 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히 사실 이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원칙이에요. 원칙이라서 네.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때 너무 좋은 음악들로 채우겠다고 아예 새로운 곡을 채우지 않고요. 사람들이 알만한 팝송들을 몇 개 섞어요. 몇 개 섞고 그
대부분을 그렇게 채우고 그 사이사이에 신곡을 넣거나 안 들어본 아티스트를 넣거든요. 그러면 청취율이 훨씬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법칙, 이런 플레이스를 만드는 법칙 뒤에도 과학이 있구나라고 좀 깨닫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저도. 어떤 심리적인 그리고 좀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전략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보면은 영경 씨는 진정성 면에서는 약간 좀 본능적인 네. 그런 음악에 끌린다고 충동적인. 하셨고 네. 유진님은 어떠세요? 저도 아까 달빛 요정 얘기를 하면서 진정성 파트를 읽는데 나는 완전 진정성 덩어리를 너무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게 너무 아티스트에게는 뭐랄까 양날의 검 같은 존재잖아요. 네. 굉장히 개인적이고 굉장히 주관적인 지표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엄청나게 막강한 강점으로 셀링이 되고 네. 마케팅과 너무 붙어 있고 그리고 그런 점을 배제할 수 없는 아티스트가 또 달빛 요정이었고 그런데 2집, 3집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달빛 요정 이제 돈을 좀 벌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초심을 잃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초심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 늘 밴드에서도 그렇고 케이팝 아이돌에서도 그렇고 좀 진정성이란 뭘까 다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였는데 여기에서 나온 진정성하고는 조금 또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왜 전 진정성 얘기를 했냐면 요즘 JJS라는 말들을 쓰잖아요. 네. K-pop 팬들이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약간 비평가들을 비꼬기 위해서 어떤 진정성을 JJS라고 비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K-팝이라는 건 아이돌이 이제 퍼포머가 되고 뒤에 수많은 제작자들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건데 K-팝 앨범에서 진정성을 찾는 게 모순 아니냐라는 그런 팬덤의 입장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통수를 맞은 기억이 있어요. 진정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는 사실 더 이상 믿지 않는 게 제가 찰리 푸스의 보이스 노트라는 앨범을 참 좋아했어요. 참 좋아했고 제가 2집이죠. 이때 2집이고 제가 이즘에 글을 쓰면서 3.5점이나 줬거든요. 제가 해설시 썼습니다. 정말요? 네네. 네, 관심 없고요. 네. 그 노래가 저는 왜 좋았냐면 그 전까지는 막 연애 얘기하고 막 SNS 스타고 막 잘 나가고 BTS랑 뭐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집은 정확하게 1번 트랙이 The Way I Am 이라는 노래거든요. 여기서 나는 사실 찐따야. 난 사실 너희가 욕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 근데 하지만 이게 진짜 나야 라고 하면서 멜로디도 좋고 코드 진행도 좋고 너무 찰리 푸스 같은 노래를 낸 거예요. 앨범 전체적으로 멜로디도 좋고. 그래서 이거는 드디어 이 JJS가 있는 앨범을 얘가 냈구나 싶었는데 나중에 이제 인터뷰가 공개된 거예요. 엘튼 존을 만났대요. 엘튼 존을 만났는데 어떤 한 식당에서 엘튼 존이 딱 찰리 푸스 보고 이러더래요. 너 그 앨범은 가라야. 그 앨범은 가짜다. 라고 하니까 찰리 푸스가 거기서 반박을 하지 않고 그래 맞아 이건 가라야. 진짜 나를 보여줘야겠어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이스 노트라는 앨범이 사실 가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드디어 진정성을 보여줬구나 싶은 앨범이 사실은 가짜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격이 전 너무 커서 그 다음부터 이 진정성이라는 말을 믿지 않기 시작했어요. 네. 진정성에 관한 에피소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말을 하면 안 되나요? 아니 얘기 괜찮은데요. 네네. 어쨌든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우리에게 좀 통용되는 개념과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약간 다르니까 네. 그래서 들으면서 그래서 너 뭐야 엘튼 존이야? 그런 생각을 약간 좀 했는데요. 어쨌든 네. 책에서 다루는 진정성은 좀 무엇이 진짜 음악인가? 네. 음악의 창조적 행위 자체로만 의의가 있는 것들. 그래서 엄청 극단으로 그 더 셰그스라는 밴드를 가져온 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정반대로 바흐의 음악,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 기교 있는 음악을 가져왔던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K-팝 혹은 아티스트한테 바라는 진정성은 정말 진심 어린 혹은 내가 진짜 이거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야 라고 하는 조금 에세이적인 성격이 음반에서 드러날 때 이거 진정성이다 라고 느끼고 그걸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 책에서 말하는 어떤 진정성이란 실현자의 입장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뭐 창작자도 그렇고 실현자도 그렇고 어쨌든 이거를 좀 자의적으로 그리고 좀 자발적으로 만들 때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쉐그스의 지금 이 책에도 네. 예를 들고 있지만 I'm so happy when you're near The Shags라는 밴드의 노래인데 들어보세요. 솔직히 진짜 죄송한데 음악 그만하세요. 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현장에서 들었으면. 저도 들었거든요. 네. 너무 황당해서 민재 씨한테 이제 말을 했어요. 네. 이건 뭐냐? 이거 너무 충격이다 이 그렇죠. 앨범은. 아 진짜 만약에 윗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 쫓아가요. 진짜. 그래서 사실 녹음 때도 그랬대잖아요. 스튜디오에서. 네. 이렇게 하면은 이거 재능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연습을 시킨 거였으니까 자매들을.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앨범이 재평가되고 펑크 씬에서 특히 뭐 위대한 앨범이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 그랬어요? 비틀즈보다 위대하다고. 프랭크 자파? 네, 네, 프랭크 맞아요. 자파. 프랭크 자파가 비틀즈보다 위대하다. 아이 프랭크 선 자파니까 넘죠. 이건 선 넘는 거죠. 또 극단적인 예시예요. 프랭크 자파도 뭐 이런 평가도 솔직히 그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뜨니까. 그냥 이제 한 얘기 같은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이 쉐그스를 진정성의 어떤 기수로 지금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평가도 있었어요. 그 쉐그스에 대해서 모두가 의견을 나눠서 조율을 해서 연주하는데 완벽하게 엉망인 음악이다. 이런 평가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이 쉐그스의 앨범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청취자분들이. 진짜 엉망이고 개판입니다. 정말 약간 문화 충격적인 네. 그런 맞아. 맞아요. 느낌. 약간 무키무키 만만수의 느낌 아시죠? 그런 네.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저는 사실 보면서 나는 그렇게 진정성이 중요한 사람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더 웰메이드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성 측면에서는 어때요? 좀 이렇게 꼭 리얼 악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저는 완전 없습니다. 어. 아까 이제 휴먼 리그 얘기하면서 그랬고 일렉트로닉 음악도 참 좋아하고 그리고 이게 이 사실성이란 말도 진짜 좀 애매한 게 예를 들면 뭐 케미컬 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빅비트를 할 때 리얼 드럼을 라이브에서 연주하기도 해요. 왜냐면 그 자체가 드럼 사운드이기 때문에. 하지만 계속 루프가 되니까 그 지점에선 전자 사운드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성이 있는 음악이냐 없는 음악이냐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사실성이 이제 와서는 우리가 듣기만 했을 때 이거는 녹음된 사운드네 혹은 이건 진짜 실연에 가까운 사운드네라고 구분할 수 있는 시기는 또 지나간 것 같고 수잔 로저스 자체가 아주 1970년대부터 계속 이 음악을 했던 음악적 사람이죠. 음악적 기술의 변천사를 보면서 뭐 본인 스스로도 아날로그에 대한 어떤 애환 그리고 디지털 음악이 처음 나왔을 때 느꼈던 좀 차가움 이런 거에 대한 좀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써놨기 때문에 이걸 또 좀 중요하게 나눌 수 있는 측면으로 가져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선 그런 예시를 들잖아요. 레지나 스펙터의 네. 이트를 들으면은 숨소리가 너무 명확하게 들린다. 근데 아리아나 그란데 세븐 링스를 들으면 숨소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걸 다 지웠기 제거하니까.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들었을 때 세븐 링스에선 감동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 사람은 이 책에서는 네. 그런 네. 내용이죠. 근데 그게 요즘에 진짜 좀 추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예전에 백지영 씨 노래를 듣는데 막 총 맞은 것처럼을 들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라이브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거슬릴 정도로 크게 들렸던 음원이었어요. 그래서 와 근데 생각해보니까는 요즘엔 진짜 숨소리가 안 들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 사실성이라는 거는 얼마나 이 음악 어떤 연주, 가창 이런 것들을 리얼하게 담아내느냐 이런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고 저는 사실 그래미픽이라고 생각해요. 이 진짜 음악이라는 건 그래미가 좋아하는 어떤 음악적 조건 같다. 이런 생각을 약간 한마디로 꼰이라는 거죠. 약간 꼰의 냄새가 이제 있다. 수전 로저스와 존경합니다. 원하는 관계가 저 있다. 너무 이 책을 읽고 존경하게 됐는데 약간 좀 그런 스멜이 극단적인 면이 있다. 네. MG는 아니다. 약간 냄새는 아니죠. 근데 이 수전 로저스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다르게 듣기라는 책 추천해요. 저희 책 특집할 때 제가 소개했던 건데 정확히 이 수전 로저스와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도 진짜 음악, 우리의 숨소리가 들리는 음악, 우리가 통하고 있다는 음악, 그런 음악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책을 또 추천드립니다. 네. 반면 또 참신성에 대한 내용에서는 그 그래프가 참 재미있었죠. 참신성과 대중성의 곡선.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떠세요 두 분은? 유진님 어떠세요? 어떤 쪽에 좀 본인은
끌리는 것 같아요. 대중적인 음악 아니면은 좀 들었을 때 신선하다. 그럼 막 끌리는 게 있다거나. 저는 약간 공부하는 것처럼 참신한 음악 들어봐야지. 음. 주기적으로 또 들어야지 내가 또 하는데 네. 그게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어. 그런 얘기도 중간에 나오는 것 같아요. 10대 때 들었던 음악에 대해서 저희가 뭐 널리 알다시피 그때 가장 모험심이나 참신성에 대한 부분이 활발해지고 그때 들었던 음악들은 내 취향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도 10대 때는 진짜 새로운 음악 또 어느 세계에 있는 아프리카 음악 이런 것들 어. 특히 제가 좋아하는 밴드가 블러였기 때문에 데이먼 알반이 굉장히 새로운 음악을 많이 한 그쵸. 아티스트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은 어떤 걸까에 대한 빨아들임이 되게 활발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쨌든 넓혀놓은 아주 조금이지만 그 영역 안에서 흘러가는 것 같고 저도 최근에 많이 내가 듣던 음악만 혹은 익숙한 장르의 음악만 듣는구나를 많이 느껴서 보면서 반성이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좀 새로운 음악 들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블러를 통해서 뭔가 알게 된 정말 참신한 음악을 하는 밴드가 있을까요? 뭐 블러를 예를 통해서? 든다면? 사실 저는 데이먼 알반이 오페라도 하고 아프리카 가서 음악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프로젝트성이긴 했는데 고릴라즈를 제가 좋아하게까지 된 건 고릴라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실성과 정반대에 있는 음악을 하는 애니메이션 밴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2.5D도 안 파고 늘 3D만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네. 근데 처음으로 세계관에 대한 어떤 재미 네. 그리고 가상인물들 콘서트인데 전면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백스크린에서 네. 그냥 애니메이션만 나오는 그런 콘서트 그런 문화적인 충격이나 참신성을 정말 어떤 거부감 없이 사실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사실 하츠네 미쿠의 전신이 아닌가 싶긴 플레이브의 원조. 그렇죠. 플레이브의 플레이브의 원조. 원조고 그리고 이 데이먼 알반이라는 사람이 정말 실험적이다라고 느낀 게 그 VR 비디오를 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면 유튜브에서 영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토할 뻔했거든요. 저. 근데 그런 것까지 내니까 만약에 이 데이먼 알반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면 정말 많은 음악들을 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게요. 제가 지금까지 좋아했으면 정말 다양한 음악 많이 좋아했을 텐데 10대에서 먼저 사셨습니다. 뭐 음악인이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책팔이니까요. 좋은 책팔이란 말을 나는 못하지만 저렇게 스스로 저렇게 한다는 네. 게 참 재미있고 네. 제 스타일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민지 씨는 어떠세요? 어느 그래프에 더 가까워요? 저는 뭐 압도적으로 대중적인 걸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고 아까 우리 수전 로저스 선생님은 인류는 뭐 본능적으로 새로운 걸 찾는 사람 그런 게 있다 본능적으로 저는 없어요. 저는 진짜 없고 저는 항상 익숙한 거를 좋아하고 그래서 항상 다니는 길로만 다니고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엄청나게 참신한 신선한 게 막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아주 대중적으로 갔을 때는 재평가를 할 수 있겠죠. 피치포크예요? 네네네. 아.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음악이 좋은 음악이냐 막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제 개인적인 어떤 기준은 그래요. 그게 결국 이 그래프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게 결국 좋은 음악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만의 어떤 고유의 독창적인 개성은 갖춰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두 개의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그래프가 결국은 그 밸런스가 잘 맞는 음악이 이제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팝 음악으로. 이 예술 음악 영역 같은 경우도 이게 메인스트림 되면 결국 다시 팝 음악의 정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민재 씨가 생각하기에 요즘 좀 가장 참신한 음악을 한다. 내 스타일 아니다 싶은 밴드 있으신가요? 참신한 음악을 한다? 가수라든가. 제가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책 내용 얘기하기가 바빠가지고 노잼이다 이런 거.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지금 우리 책 내용이 지금 맞아요. 디폴트도 있기 때문에. 거의 400쪽 육박하는데 네, 아직 알겠습니다. 너무 앞 내용밖에 못했거든요. 오. 네네. 좀 나가볼게요. 빨리빨리. 네. 이 뒤에 지금 나오는 음악적인 특색에 대해서는 멜로디,
가사, 리듬, 음색 요 것들을 이제 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들인지 또 한번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요 네 가지 요소의 개념은 앞에서 말한 그 미학적 세 기준과 달리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척도를 매기는지가 저는 좀 재밌는 지점이었는데요. 멜로디는 음역대가 좀 단순하거나 아니면 복잡한지에 대한 것이고 가사는 이 가사에 나를 투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가사인지에 대한 것. 그리고 리듬은 박자가 노래의 리듬 구조에 되게 충실한지 아니면 굉장히 엇박을 타는 단기음에 가까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색은 다른 악기 혹은 목소리와 구분되는 굉장히 독특한 소리로 나누어서 이렇게 또 취향을 음악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좀 보면서 특히 멜로디, 가사, 리듬, 음색 중에서 어떤 게 나한테는 좀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다가오세요? 내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는 아까 그 민재님이 책 3분의 2 정도까지 읽으셨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뒷부분으로 갈수록 조금 어렵습니다. 아, 음색 파트 가면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가 더 이상 읽지 그러더라고요. 않겠습니다. 많이 그- 나와요. 제가 좀 넘겼어요 음색 파트를 그래서. 근데 그 예시로 나오는 그 음색에 대한 것 중에 트렌트 레즈너의 허트하고 조니 캐시의 허트 똑같은 음악을 두 사람이 불렀을 때 정말 구성도 똑같고 멜로디도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시가 나오는데 네.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음색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오. 이 사람이 근데 그런 거는 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진정성이나 그런 것처럼 느끼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냥 직감적으로 아 내가 좋아하는 목소리다는 조금 더 본능적인 거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음색이 멜로디가 사실 저는 중요할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도 그 허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그리고 또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들어보니까 음색이 생각보다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원래는 그 허트라는 곡을 모르셨어요? 전 트렌트 레즈너의 허트만 나인인치 네일스 네네. 노래구나 하고 알고 있었는데 음. 조니 캐시가 부른 버전 전 이번 처음 들어봤어요. 어떠셨어요 들으면서? 저는 아예 다른 곡인 줄 알았어요. 트렌트 레즈너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일단. 음악을 잘하는 사람. 그렇죠. 음악을 잘하죠. 종합적으로. 그래서 이제 마릴 랜슨을 낸 거죠. 네네. 대신 노래할 사람. 죄송합니다. 그러면 음색이 중요하시고 영경 씨는 어때요? 전 멜로디고 멜로디 중에서도 코드 진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음색은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목소리가 좋든 나쁘든 사실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데 제가 좋아하는 코드 진행이 있어요. 그 특정한 어떤 코드 진행이 있는데 그것들이 팝, 그다음 팀팝, 그다음에 뭐 메탈코어 아니면은 이모코어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약간 좀 음울하고 마이너한 코드 진행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드를 쓰는 노래면 일단 다 들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못해도 상관이 없고 멜로디가 막 코드는 막 그렇게 좋은데 멜로디가 막 개판을 쳐도 코드만 좋으면 저는 좀 듣는 스타일이에요. 마이너 코드를 좋아하는. 그렇죠. 근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 들었던 음악이 이제 취향을 결정하잖아요. 전 에이브릴 라빈의 렛고 앨범에 있는 전곡의 코드 진행을 다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코드로 진행되는 음악들은 다 섭취를 합니다. 사실 이제 그 피치포크에서 몇 년 전에 칼럼을 썼는데 이제 진짜 음색의 시대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었던 게 리아나였어요. 제가 방송에서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 리아나는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리아나가 나오고 나서 노래를 못하는 가수들이 너무 많아졌다. 근데 목소리가 좋은 음색이 독특하면서 아주 개성 강하고 그리고 귀에 짝짝 붙는. 사실 빌리 아일리시도 그런 경우 아니에요? 빌리 아일리시 물론 노래를 리아나보단 잘합니다. 잘하지만 사실 배드가이 그쵸. 같은 노래는 거의 창법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고전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속삭이는. 근데 빌리 아일리시 이후에 뭐 클레어도 그렇고 네, 라나 델레이도 그렇습니다. 네. 라나 델레이가 어떻게 보면 그 원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확실히 2000년대 후반, 2010년대로 오면서부터는 음색의 시대가 됐다. 이전에는 완벽한 가창력의 시대였죠. 그쵸. 그래서 휘트니 휴스턴, 뭐 아레사 프랭클린, 뭐 마빈 게이 이런 진짜 절창들만이 가수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음색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게 저는 그런 걸 많이 방증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꼭 사람 음색뿐만이 아니고 악기도 그렇잖아요.
전 악기도 만약 피아노를 예를 들어도 전 업라이트를 좋아하거든요. 그랜드 피아노보다. 왜냐면 대중음악에서는 업라이트가 저는 더 매력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약간 딱딱한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그리고 페달 이렇게 누르는 컴핑하는 소리도 더 매력적이고. 그래서 확실히 음색이 참 중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요즘 조성진이 되게 뜨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의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연주에서도 네. 그 연주자의 어떤 매력이 묻어나잖아요. 근데 조성진, 제가 클래식은 잘 모르지만 조성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해석이 다양한가 봐요. 클래식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좀 뜨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음색의 확장적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정성부터 사실성, 참신성, 멜로디, 가사, 리듬, 음색 7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당신의 음악 취향은에서 음악 취향표 이런 걸 만들 때 이 7가지 지표를 두고 하잖아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던가요? 유진님은? 저는 사실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인상, 그 첫 귀에 반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네. 그때는 저도 음색인 것 같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내 취향이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이야 라고 말했을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은 JJS인 것 같아요. JJS. 이게 어려운 부분이고 가장 주관적인 기준인 것 같은데 어쨌든 내 거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음반이 좀 내가 감정적으로 동기화가 되고 네. 유대감을 얻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아까 말한 사실성이나 가사에도 조금씩 진정성의 측면들이 녹아져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가사도 내가 공감하는 것 그리고 뭐 사실성도 내가 실제로 연주할 수 있는 경험을 비춰볼 수 있는 음반 이런 것들이라서 그게 조금 뭉쳐져서 저한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정성이 좀 중요한 요소구나. 그게 뭐 정확히 뭔지 저도 명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그게 제 가치 판단의 좀 척도인 것 같아요. 그럼 가사도 좀 중요하게 들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가사는 약간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게 약간 휘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내 얘기잖아.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데 한참 지나고 보면 그때 내 얘기구나. 지금의 내 얘기는 또 아닌 거죠. 근데 그렇게 한번 진정성으로 약간 본딩됐던 음반들은 나중에 들어도 약간 위로받는 건 똑같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가사는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이 있어요. 민재 씨가 이제 항상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가사보다 멜로디다. 네. 가사 파트 읽으시면서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표현이 진짜 멋있었어요. 노래가 이어지는 4분 동안 나는 그곳에 산다. 산다에 이 볼드가 되어 있는데 진짜 이 표현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시절에는 내가 그 노래에 살지.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좀 더 성숙하고 그러면 이제 그 노래에서 내가 방을 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나중에 들었을 때는 처음 들었을 때 그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히 약간 예전 같은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한 시절에 내가 잠깐 스쳐갔던 그런 거철할까? 정신적인 그렇죠.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제 가사를 진짜 안 듣고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막 듣고 막 나중에 막 깜짝 놀라 화들짝 놀라고. 궁금한데요? 대표적으로 뭐 점프 바네런의 점프 유명하잖아요. 영어는 당연히 모르고요. 네. 한국어도 한글 가서도 몰라요. 맞아. 막 언제 아냐면은 이제 막 듣다 보면은 이게 인이 베끼잖아요 귀에. 그럼 나도 모르게 막 부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아니 샤워할 때나 뭐 할 때 이렇게 운전할 뭐 때나 그러면은 불러보다가 뭐야 이거 이런 내용이었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럴 때가 가끔씩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 영경 씨는 어때요? 7가지 중에. 저도 사실 민재 씨랑 비슷했어요. 가사를 거의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노래들을 듣고 가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는 영어권 음악을 좀 들어서 영어권 가사를 찾아보다가 이제 그런 가사들로 인해서 제 인생이 바뀐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가사를 좀 많이 찾아보고 가사에서도 많이 위로를 얻는 편이에요. 그럼 가사? 7개 중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지금 가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멜로디죠. 멜로디 무조건 멜로디입니다. 확실히 음악 팬들한테는
아무래도 멜로디적인 게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저도 좀 텍스트에 가까운 사람 혹은 책에 더 가까운 사람이어서 진정성 있어야지 또 이렇게 꼰대 마인드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전 제일 궁금한 파트가 있어요. 리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재 씨는? 리듬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책에서는 리듬을 어떻게 좀 설명하고 있고. 리듬이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음. 리듬이 박자가 노래의 리듬 구조에 충실한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두아리파 얘기를 좀 네. 몇 번 하셨어요. 네. 그래서 8마디에 충실하게 들어가는 팝 음악.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당김음에서 하이햇을 치거나 드럼이 사운드가 들어가거나 하는 또 다른 음악들을 좀 같이 소개를 하시면서 라틴팝 얘기를 좀 많이 음, 예시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제가 막 음악인도 아니고 사실 네. 음. 드러머도 아니고 라틴팝 예시를 좀 들으면서 어떤 라틴팝은 몸이 양옆으로 흔들리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위아래로 잘 흔들리고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엇박이 들어가는 노래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텍스트를 보면서 저도 노래 같이 들으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로 파악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음악 이론적인 내용이고 네. 다른 어떤 파트보다도 리듬 파트가 특히 그래요. 네. 그래서 음악 이론적인 파트라고 보고 우리한테 사실 리듬이 와닿지 않는 거는 우리는 리듬 민족은 아니에요. 명백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 사람 멜로디예요. 무조건. 맞아. 네. 선율. 그래서 리듬은 사실 좀 아까 얘기했던 라틴팝이나 뭐 아프로 흥으로 음악 쪽, 가는. 뭐 그래서 그쪽에서는 리듬이 엄청나게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한테는 리듬보다는 멜로디가 좀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 영경 씨는 어땠어요? 알쏭달쏭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서 저는 이해가 갔어요. 약간 왜냐하면 저도 멜로디를 너무 좋아하고 리듬은 그냥 흥겹다 정도지 이렇게 막 비트를 쪼개고 이런 이론적인 건 하나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음악에 대한 글을 좀 쓰는 적이 있었다 보니까 제가 리듬이 너무 약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근데 리듬과 비트라는 걸 알고 싶은데 이론 공부는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제가 사실 드럼을 배우는 거예요. 누군가를 때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네네. 리듬이 너무 약한데 음악을 좀 더 풍부하게 듣고 싶은 거예요. 리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네. 싶어서. 근데 공부하기는 싫으니까 이제 드럼을 치기 시작하니까 정말 노래가 다르게 들려요. 그러니까 멜로디 중시에서 듣는 음악, 그러니까 멜로디를 기반해서 음악을 들으면 너무 쉽다, 너무 흥겹다 정도인데 드럼을 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드럼이 너무 어렵고 무엇보다 우리는 미드 템포로 알고 있는 템포가 사실은 하이햇을 엄청 빨리 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미드 템포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연주해 보니까 비트는 너무 어렵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가 미스터 빅의 테이크오버라는 노래 좋아하거든요. 그거 들으면 멋있어요. 멋있는데 그냥 계속 반복이에요. 뭔가 박자도 반복이고 멜로디도 반복인 것 같은데 드럼 그걸 뜯어보면 너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당김음이라는 게 싱코페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8분음표가 들어가잖아요. 따따따따따따따따 이건데 싱코페이션은 따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 그러니까 5번째 이 8분음표를 안 치거나 뭔가 이렇게 하는 구조더라고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바이브가 느껴진다. 였고 또 당김음이나 어떤 바이브를 이제 라틴 음악을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여기 존 로빈슨이라는 좀 세계적인 드러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얘기해요. 이 수잔 로저스도 이제 프로듀서라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박에 치는 게 아니라 스네어를 좀 뒤로 밀려서 치는 기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메트로놈에 맞춰서 치는 것보다 훨씬 그루브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드럼을 배우다 보니까 이 리듬 파트는 조금 이해가 됐어요. 사실 지금 얘기하셨지만은 옛날엔 디스코 음악을 진짜 무시했지만은 진짜 연주자들은 디스코 음악이 라이브 연주가 정말 어렵다. 왜냐면은 같은 이 리듬, 같은 비트를 일정하게 계속 연주를 해줘야 그 그루브가 나오거든요. 그쵸. 댄스 그루브가. 그래서 사실은 밴드 음악 물론 위대하고 뭐 다 위대하지만 댄스 가수가 밴드 라이브를 한다. 그래서 밴드 편곡을 해서 댄스곡을 밴드로 연주하는 거는 정말 경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드러머 중에 조나단 모펫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마이클 잭슨이랑 굉장히 오랫동안 일했고 마이클 잭슨의 뭐 빅토리 뭐 그다음 배드토 뭐 이런 것들 같이 하다가 마지막 디스 이즈까지 하려고 했던 못했지만 그 공연을
그리고 마돈나랑도 했고 뭐 조지 마이클, 엘튼 존 등등과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분 지금도 활동하고 계세요. 나이가 있으신데도. 그래서 54년생인데 근데 뭐 마돈나, 마이클 잭슨 등등의 음반에도 레코딩을 다 했었고 그래서 드럼 솔로 이렇게 보면은 야 정말 이분 별명이 슈거풋이에요. 슈거풋.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어떤 발놀림이 정확하다는 거죠. 굉장히 일정하고 그래서 제가 이분의 연주를 보면서 아 드럼이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리듬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존 로빈슨이란 분도 다프트 펑크 공연에서 했던 거고 실제로는 팝이나 일렉트로닉 이런 무대에서 정말 세계적인 드러머들이 많이 실제로는 세션으로 참가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리듬을 맞추기가 어렵고 굉장히 다양한 스킬들로 그루브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게 바로 리듬이 아닌가. 네. 영경님은 실제로 좀 드럼 치시면서 좀 재능 있는 것 같다. 리듬 좀 알 것 같다 하는 지점도 저 약간 있으시- 재능 있어요. 오, 선생님께서 멋있다. 칭찬해 주셨어요. 이야. 좀 근데 이게 사실 몸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항상 약간 머리로 이해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노래 하나를 들으면 트랙별로 이 사운드는 이렇게 뭐 저 사운드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분석하면서 듣는 게 있었는데 드럼은 완전히 몸으로 하는 거예요. 운동이랑 똑같아서 내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몸이 안 움직여져요. 체력적으로. 아니요. 체력이 아니라 결국 멀티태스킹이에요. 왼손, 오른손, 오른발, 왼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삐걱거리는 점이 있죠. 그래서 드럼을 잘 치려면 박자 감각도 이게 중요한데 몸을 잘 써야 돼요. 힘을 빼고. 그래서 운동을 잘해야 됩니다. 왼손 오른손 따로따로 움직이기 이런 거 잘해야 되는거든요. 정말요. 네. 나중에 뮤브 공개 방송할 때 드럼 솔로 너무 기대됩니다. 보여주시고 기회가 되면은 우리 합주 한번 해야겠다. 민주 씨가 뭘? 저 말고 네. 영경 씨가 드럼을 하고 이제 다른 뮤지션을 제가 섭외를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그 밴드에 들어가는 거지. 아, 그렇게? 네. 정현경의 도전. 와. 그래서 재밌겠다. 쇼케이스 하나 하는 걸로. 재밌겠다. 뚱땅뚱땅 약간 프로젝트 밴드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오, 재밌겠다. 그런 연습 많이 하시고요. 네. 이 책 우리 좀 보면서 좀 너무 공감된다. 인상적이다. 하는 내용이 있었으면은 한번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공감을 하기도 했고 또 되게 위로를 받았던 문장이 있는데요. 그 수전 로저스가 서문에서 자기가 연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스스로를 좀 방관자처럼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마일스 데이비스하고의 만남을 통해서 음악 경험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볼 때 청취라는 행위는 연주 행위 못지않게 꼭 필요한 요소임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좀 강조된 문장이 나오는데 그게 청자로서 나의 유일무이한 정체성을 이해하고 껴안기. 요게 되게 저는 감동이기도 하고 되게 어쨌든 전설적인 음반 프로듀서가 자기는 되게 방관자 같았고 음악 연주를 못한다는 게 굉장히 컴플렉스였는데 이걸 청취 경험이라는 것도 정말 연주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경험 되게 뭐랄까 소박하게 정말 진실하게 얘기를 했던 게 나도 그렇게 대단치 않아. 청취 경험은 근데 굉장히 능동적인 행위야 라고 하면서 짚어준 부분이 되게 용기를 주는 그런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듣는다는 게 저도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드럼 같은 경우에도 나도 음악이란 거를 음악의 어떤 행위를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도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 항상 음악을 듣고 그냥 방관자처럼 글을 쓰고 뭔가 감히 평가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 음악을 만들어 보거나 연주할 땐 너무 상황이 달라지고 제 포지션도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런 음악을 능동적으로 듣는 것 또한 이런 음악 청취 환경에 참여하는 거야 라고 능동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뭔가 저도 가슴이 뻥 뚫리는 거죠. 나도 뭔가 이런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이런 창작 행위에 뭔가 일부분 기여하고 있구나 듣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저도 그게 좀 감동이었어요. 영경 씨도 같은 내용 그래서. 아니요. 뭐야. 저는 공감을 해드린 거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참 음악을 하는 것만큼이나 듣는 것도 위대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영경 씨가 네. 좀 공감했던 내용 뭐 있어요? 책에 지금 이 띠지를 잔뜩 붙여왔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 핵심 내용에서 뽑지 않았어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네. 가사 파트거든요. 네. 가사 파트에서 이제 파이터 파워를 듣고 나서의 이제 수전의 리뷰예요.
하지만 다음 가사가 나왔을 때 나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자리에서 일어나 빈방에 대고 그래 하고 소리쳤다 라고 하면서 가사가 나오는 게 녀석은 진짜 인종주의자였어. 따져볼 것도 없어. 망할 자식 여시나 드셔. 존 웨인이랑 이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참 계속 듣고 있는 노래가 이제 킬링 인 더 네임이랑 퍽 더 네. 폴리스거든요. 네. 네네. 그런 노래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선동적인 이런 내용에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 바꿔야지. 이 미친 세상 죽여버려야지. 이런 요즘 심정이다 보니까 딱 이거를 읽었을 때 파이터 파워 하고 바로 파이터 파워 틀었습니다. 우리 영경 씨 뮤브 아니고 매블쇼에 나와요. 어떻게 그쪽 연결 한번 해드릴까요? 저는 거기 음악 얘기할 사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음악을 통해서 이제 해소한다 이런 거죠. 네. 저 아까 잠깐 소개했지만은 노래가 이어지는 4분 동안 나는 그곳에 산다 이 표현이 저 정말 약간 머리를 맞은 것처럼 너무나 멋있는 표현이었고 제가 수전 로저스 이 표현 좀 빌리겠습니다. 어딘가에 쓰실 거예요? 한 번씩 쓰겠습니다. 수정 로저스는 이 노래- 이렇게 말했다. 네. 이 노래 살았어요. 이렇게. 네, 잘. 제가 이 노래 들으면서 이 노래에 입주했습니다. 야. 이런 표현. 그런 식으로 돌려쓴다? 네네. 네. 네. 정말 인상적인 표현이었고 네. 저희가 이 책을 사실 소개하면서 되게 여러 파트, 그다음에 여러 곡을 좀 예시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뭔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도 다양한 음악 예시들을 좀 듣기 평가처럼 네.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책의 243페이지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음악을 들으면서 실제로 박자를 세거나 음색을 비교하는 그런 테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뭐 템포를 테스트하는 그런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는 QR코드인데 혹시 두 분 해보셨나요? 전 해봤어요. 네.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고백합니다. 다 영어로 되어 있었는데 홈페이지가 귀찮아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톤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민재님 해보셨나요? 네 해봤어요. 저 아, 템포 해봤어요. 네네. 저도 어. 템포를 해봤는데 전 그냥 모바일 핸드폰으로 확인을 하고 그냥 걷는 속도에 맞춰서 그냥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정확하게 이 책에서 나온 123 bpm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세계적으로 똑같구나. 빨리 걷는 속도. 한국인이라서 빠른 줄 그쵸. 알았는데. 네. 이 책에서는 사람들이 그보다 낮은 템포를 선호할 것이라고 다들 가정을 하는데 실제로 운동할 때, 실제로 일을 할 때, 걸을 때 듣는 그 템포는 사실 123 맞아요. bpm이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저는 약간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 막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서 이 키보드를 두드려봤어요. 다 120대 BPM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확실히 이런 BPM이 좀 다가오는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이 책에 많은 음악들이 지금 나와 있어서 네.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참 풍부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아까 조니 캐시의 허트를 이 책에서 처음 들었다고 하셨고 네. 또 책을 읽으면서 인상적으로 남았다 하는 음악이 있어요 혹시? 저는 사실성 파트에서 다이렉트 투 디스크라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인상 깊게 읽었거든요. 네네네. 짧게 말하면 거장의 재능이 요구되는 고충실도 기술인데 테이프 없이 노래를 마스터 디스크에 직접 커팅하면서 판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뮤지션은 곡을 음반에 수록되는 정확한 순서와 그 쉼에 따라서 연주해야 돼가지고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생방송 TV쇼 같은 기법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저자가 예시로 들었던 음반이 1975년에 나온 셀마 휴스턴의 I've Got the Music in Me 요거였거든요. 네. 저도 이 음반을 그대로 듣는데 숨을 죽여서 듣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주의 앞에서 되게 뭔가 저자세를 취하게 된달까. 그래서 1번 트랙이었던 I've Got the Music in Me부터 좀 쭉 들어보시면 정말 고도의 완벽성을 추구한 앨범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비하인드를 알고 들으니까 더 위대하게 들렸다. 네. 그리고 이제 딱 쉐이크스를 들으면은 진짜 뭐야 이거? 쉐이크스. 와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진짜. 와. 전 충격이었어요. 쉐이크스 음악을 이제 크게 틀어놓으면은 이웃과 분란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 진짜 이 단연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엉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쉐이크스 뭐길래 딱 들으면은 진짜 놀랄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진정성을 추구하고 진정성 바라기다라고 했지만 어. 셰익스는 진정성밖에 없어요. 네. 진짜. 선 넘었어요. 이거는 못 듣습니다. 사실. 네. 영경 씨는 어떤 음악 좀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책 읽으면서. 저는 크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의 Born on the Bayou. 베이유라고 읽는 거 맞죠? 네네네. 네, 요 곡인데 요거를 듣고 정확히 수전과 다른 생각을 했다. 였어요. 왜냐면 사실 이 노래가 굉장히 우울한 가사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가 나를 잡아가려 한다 하면서 뭐 저수지의 개 이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 전 딱 들었을 때 그냥 그게 떠올랐어요. 그 미국 고속도로를 달리는 어떤 봉고차를 운전하는 레이벤을 쓴 어떤 백인 아저씨가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목이 빨갛게 탄? 네네. 레드넥이죠? 목뒤가 빨갛게 레드넥이죠? 약간 그래서 해가 자결하고 그냥 영화의 어떤 인디 영화의 인트로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장을 넘겨볼수록 가사가 너무 섬찟한 가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진짜 가사를 안 듣는구나 라는 뭐 영어를 모르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충격받았던 노래예요. 이게. 그렇군요. 음. 저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It Was a Very Good Year 라이브 at the Sands 1966년 앨범 퀸시 존스 오케스트라가 반주한 라이브 앨범인데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앨범인데도요. 이 책에서는 프랭크 시나트라를 멜로디의 천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노래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초반에는 빈 크로스비의 어떻게 보면 아류라고 처음에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 뒤로 갈수록 자기만의 창법, 표현법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위대한 보컬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멜로디의 천재, 멜로디의 표현의 천재라는 얘기인데 이 노래 다시 들으면서 진짜 정말 천재구나. 그냥 말로만 프랭크 시나트라 이런 게 아니라 와 진짜 위대한 표현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래서 프랭크 시나트라의 다른 앨범들도 뭐 In the Wee Hour 이런 것도 다시 듣고 들으면서 정말 위대한 가수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각자가 다 노래 추천하는 노래가 다른 게 재밌네요. 그럼요. 또 일부러 다른 거 한 거예요. 네 그러세요 그럼. 우리 또 그 정도는 방송을 위해. 네네. 자, 우리 책 보면요. 요런 문장 있더라고요. 음악 취향의 탐구는 관계의 추구만큼이나 스스로에 대해 깨닫게 되는 자기 발견의 여정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고 나의 취향, 뭐 음악 취향, 뭐 이런 것들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스스로 듣는 음악을 좀 탐구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교보문고에서 이벤트 페이지를 마련해뒀죠. 이 책과 관련해서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타입의 리스너인지 좀 테스트해보고 싶은 분들이 좀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룬 책 당신의 음악 취향에 나오는 여기에 자신만의 청취 프로필 샘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인터넷 교보문고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어떤 취향인지 그리고 이 음반은 내 취향에 어떤 지점과 맞닿아 있는지 이런 걸 또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또 오늘 방송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또 제일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MBTI 같은 건가요? 음악의 MBTI.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무조건 스튜디오 사운드가 좋아. 아니면 나는 공연장에 가고 싶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제가 조금 러프하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네. 뭐 예를 들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울해서 빵을 샀어. 우울해서 책을 산 F들은 어떤 음악을 좋아할까? 그런데 물론 음악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음악 책을. 근데 이런 거 있으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좀 딴소리인데 원본 앨범과 리마스터된 앨범 둘 중에 뭘 선호하냐.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떤 거 더 선호해요? 저는 원본 막 쉐이크스야. 아니 쉐이크스는 일단 잘못 만들어진 음악이잖아요. 네네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원본이 좋죠. 왜냐면 그게 아티스트와 프로듀서가 원래 원하던 사운드였고 제가 리마스터를 싫어하는 앨범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에이블 라빈을 너무 좋아했는데 레꼬 리마스터 앨범은 최악이에요. 정말 이번에 나왔던 그 디럭스 레꼬 리마스터 버전 정말 최악이었기 때문에 사실 원본을 해치지 않는 게 좋죠. 뭐 민재 씨는 어떠신데요? 저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근데 그 에이블 라빈 1집은 진짜 잘못된 리마스터라는 생각이 들고 존 펠드맨이 했어요. 근데 완전히 음악적으로 지향성이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라운 앨범이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이벤트가 죄송해요. 이거 지금
굉장히 대형 프로젝트에 교문고에. 아 맞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아까 그 페이지 봤거든요, 미리. 네. 야, 우리의 자본력과 기술로는 할 수 없는 페이지예요, 진짜. 네. 웹디 분들과 웹 개발자분들이 고생해 주셨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앞에 막 길게 얘기했는데 솔직히 다 날리고 그냥 이 이벤트만 봐도 야, 저 정말 자부심 느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여기에 우리가 지금 껴 있다는 게 네. 참 너무 기분이 좋았고 아직 안 올라와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 나가는 시점에 올라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인스타그램 통해서도 또 공유를 하고 할 테니까는 많이 참여해 보시고 그 페이지에 이제 오셔서 그 이벤트 그러니까 그 어떤 테스트 같은 거 해보고 하는 분들에게 또 주어지는 네. 리워드. 예를 들어서 테스트가 크게 두 개로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정말 내 취향을 찾아보는 독서 가이드 같은 거고, 하나는 이번에 이 책에서 다뤘던 청취 프로필을 실제로 만들어보고 댓글에 나는 이런 취향을 가진 사람인 것 같다라고 그 프로필을 채워서 올려주시면 또 뮤브에서 듣고 왔다 음. 한마디 해주시면 아 네, 책을 살 때 쓸 수 있는 이 교환권을 어. 네, 20분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너무 재밌겠다. 네. 제가 아까 봤는데 와 이거 재밌겠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많이 해주시면 아마 좋은 반응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전 로저스와 오기 오가스의 당신의 음악 취향은 이라는 책을 통해서 저희의 뭐 음악 취향에 대한 이야기를 각자 나눠봤는데요. 유진님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제가 진짜 재밌게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엄청 그득한 채로 왔는데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긴장을 너무 한 거예요. 오늘. 근데 하나도 티 안 나는데. 긴장을 하셨다고요? 긴장을 너무 해서 재미도 없고 나는 전문 방송인 두 분 앞에서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하는 무슨 소리야? 조금의 네. 어떤 아쉬움이 있지만 음. 제가 또 오늘 첫 방송이지만 오늘로 끝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그쵸. 네, 제가 또 고정 코너를 함께하는 게스트가 되어서 갈고 닦아서 다시 나오겠습니다. 저도 유진님의 어떤 갈고 닦은 유머 실력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담 주시면 또 움츠러들어서. 네. 근데 아마 듣는 분들은 뮤브가 드디어 2025년 들어서 좀 얘네들이 수준이 올라왔구나 그런 생각하실 것 같고 왜냐면은 뭐 긴장하신 티도 전혀 못 느꼈고 방송이 너무 매끄러웠어요. 그래서 전 참 역시 모시길 잘했다 그런 생각도 들고 오길 잘했다. 뮤브의 첫 공식 그러니까 첫 고정 게스트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재미있는 책 많이 소개해 주시고 네.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음반 소개 모임은 아니지만 어쨌든 플레이리스트 공유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플레이리스트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 당신의 음악 취향은 한번 읽어보시고 음악 취향 뭐 청취 프로필도 만들어 보시고 이벤트 페이지도 오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보문고 이벤트 페이지와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 매거진 _뮤브에서도 책에 관련된 이벤트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꼭 방문해서 팔로우도 해주시고 체크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네, 할 수 있는 말 다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차차 저희와 또 재미있는 얘기 많이 나누는 걸로 하시고요. 저희 방송에서 언급한 곡들은 유튜브 재생 목록과 스포티파이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뮤브의 소식은 인스타그램 매거진 _뮤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구독과 하트, 알림 설정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희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네, 뮤직 매거진 뮤브 오프닝송 나상현 씨밴드의 나상현, 작가 김반야, PD 조알림, 진행의 정민재, 정연경 송유진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악 생활 오늘도 뮤브하세요.